외부 효과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 우리 수많은 외부 효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외부 효과도 여러 학문에서 등장하는 개념들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 정말 잘 나온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도 하는데, 저 잠깐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해야,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게, 이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경우에는 학자 이름이 에컬로프라고 하는 학자, 에컬로프라고 하는 학자인데,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를 갖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에컬로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에컬로프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중고차 시장을 갖고서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데 잠깐 얘기할 겁니다. 그런 우리 위대한 엄청난 걸 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대단한 거예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 공부예요 지금. 자, 한번 얘기 계속 해봅시다. 정보의 이걸 보면 불완전한 정보 또는 정보의 불완전성이라 해요. 우리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시장,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해요. 무슨 시장이요? 이 완전 경쟁 시장은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지만 현실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그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산자나 소비자 또는 생산자끼리도 정보를 완전히 공유해서 툭 터놓고 사는 시장,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우리 애덤 스미스는 완전한 경쟁 체제가 시장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야, 나는 똑같은 제품을 생산자가 나 이게 10원에 만들어. 근데 난 15원에 만들어. 그럼 15원에 만드는 애가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을 써든지 1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고, 아니면 상품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승패를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장은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정보가 불완전해요. 생산자나 소비자나. 이 정보의 불완전성이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정보라는 건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야.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해내거나 또는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도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만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가?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해서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어진 정보가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다시 뭐라고 하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아이고 야스. 아이고 씨. 안 나와. 네? 첫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자,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한테 제가 경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품은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충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디 건지 아세요? 후쿠시마. 농담이고. 어쨌든 자, 정보의 비대칭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한쪽으로 정보가 쏠려 있어요. 그 에컬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중고차 시장을 설명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받을 때 중고차 시장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중고차 시장에 딜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이 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까? 딜러지, 딜러. 딜러가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럼 딜러는 어떻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 중고차 시장을 에컬로프가 뭐라고 표현하면 레몬 시장이라 해서. 뭐라고요? 왜 레몬 시장인 줄 아세요? 그치? 레몬 있잖아, 레몬. 레몬 겉을 보기엔 어떻지 모양이? 야, 노랗게 생긴 게 향기도 달콤하게 먹으면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레몬을 처음 본 사람. 근데 실제로 탁 먹으면
홍수 나가지고 침수된 차가 있잖아. 그걸 중고차 딜러가 깨끗하게 닦아놨어. 그 소비자가 온 거야. 정보는 그 차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딜러한테만 있지. 그렇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닦아놓고 광내 놓으니까 어머 이 차 좋은데 값이 싸. 넉쪽 사가지고 손해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레몬과 같다 그래서 레몬 시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중고차 시장을. 자, 그걸 사회복지 분야에다가 응용을 한 겁니다. 자, 사회복지에서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는데 두 가지 제도. 첫 번째가 건강보험 하고 고용보험 제도에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삼아요. 다시 뭐하고 뭐 해서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두 가지. 다시 뭐하고 뭐?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자, 건강보험부터 봅시다. 민간보험사가 있어요.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자 민간보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험의 수가. 보험의 수가라고 하는 것은 이 보험사가 이 보험 가입자한테 징수해야 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징수해야 되는 금액은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보험제도는 수지상등 원리라는 게 반영돼요. 수지상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일정 정도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걸 수지상등 원리라고 하는데 그 수지상등 원리에 따라서 보험사가 이 보험 가입자한테 걷어들여서 거래될 돈 그게 수가입니다. 이 수가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 보험사. 자, 여쭤보겠습니다. 보험사가 정보가 더 많다. 가입을 원하는 자가 더 많다. 자, 되게 중요해. 가입을 원하는 자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자면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걸린 사람이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어. 그거 어떻게 될까? 보험사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돼요.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당뇨, 고혈압 걸렸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보험사는 그 해당 정보를 몰라요. 이해됐나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있지. 보험사가 그 사람이 당뇨, 고혈압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보험사는 그걸 정말 알고 싶어는 하지만 모르고 있다. 우리 텔레비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광고할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나오죠? 네. 가입시켜놓고 어떡하지?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보험료 확 올려버리죠? 절대로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이야. 다시 뭐라고요? 가입 전과 가입 후에 발생시키는 현상이 있어요. 보험 가입 전에 발생시키는 현상을 역의 선택 또는 역선택이라 해요. 정보의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의 수가 관련된 정보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 누구한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한테 그 정보가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자,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역선택. 가입 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시험에 잘 나온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 역이라는 게 뭐, 역선택이 뭘까요? 이게 거스를 역자입니다. 재밌는 게 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회사에 손해를 줄 사람들, 즉 보험회사가 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거슬러 버릴 사람들이 더 죽어라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요. 내가 몸이 건강해, 멀쩡할 때 보험회사에다가 돈 내면서 가입할까요?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할까요? 차라리 그 돈 갖고 소고기를 사 먹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뭐 만성질환,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열심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죠. 그런 현상을 바로 뭐라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위험 발생 또는 위험 발생에 노출 가능성이 더 심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현상, 그걸 역선택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두 번째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한 후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입 전, 가입 후. 보험 가입을 한 후에 발생하는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그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나 가입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게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이전처럼, 즉 가입하기 전처럼 신경 쓰거나 또는 주의하지 않는 현상이야. 우리 저 건강보험 실손보험 가입하잖아요. 야 대단해. 가입을 딱 하고 났지? 의사 선생님 만났어.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 외래 한 몇 주 다니시죠? 그러면 입원하면 안 될까요? 왜? 보험료 누가 내주죠? 그렇죠. 나 또 얼마 전에 그런 것도 봤네. 막 그 맹장이 터져갖고서 막 배를 막 이러는 분이 계셨어. 그러니까 당장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9 앰뷸런스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냥 택시 타고 가시죠 이랬더니만 앰뷸런스를 타고 가야 돼.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래야만 돈을 준대 보험회사에서. 무슨 얘기인지 택시비는 자기가 내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타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준대. 그래서 맹장 나중에 받은 충수염, 맹장염인데 배를 이러면서도 아우 이러면서 어떻게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은 뭐라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누가 내주니까? 보험사가 내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요 여부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시키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보험료를 쭉 끌어올려요. 얘는. 이해되나요?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픈 사람들만 뒤따 자꾸 가입하려고 하고 가입한 후에는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맨날 도수치료 받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서 도수치료 받으려면 받겠어요? 그거 도덕적 해이야. 그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수치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 야, 그 돈을 갖고서 내가 할부로 안마기를 사지. 내가 무슨 도수 이렇게 나올지요, 그죠? 맞죠, 여러분? 그게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험료를 쭉 끌어올리게 돼요. 이 끌어올린 보험료가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뒤에서 사회보장의 역사를 공부해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가 건강보험제도예요. 우리나라도 공부해봤잖아요. 산의국고장 하면서 산재가 1993년 11월 달에 도입되고 한 달 뒤인 12월 달에 의료보험이 도입돼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1883년 제정되어진 독일의 질병보험, 지금의 건강보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건강보장은, 의료보장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예요. 왜 그런지 뒤에서 공부해 볼 거예요. 알겠죠?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도덕적 해이하고 역선택 문제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보험가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국가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가입시켜요. 무슨 가입이요? 강제가입. 여러분 이 강제가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안 가난한 사람을 전부 다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위험 분산. 다시 뭐라고요? 보험 제도의 기본 원리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야. 이걸 리스크 풀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위험 분산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선생님은 안 아픈데 보험료를 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아파요. 그럼 선생님 안 아픈 사람이 낸 보험료를 갖고 아픈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야. 그럼 안 아픈 사람 보험료 내는 안 아픈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그 안 아픈 사람이 내는 보험료 액수를 어떻게 줄일까 늘릴까? 줄일 수 있는 거야. 그 리스크 풀링, 위험 분산이라고 해요. 위험 분산. 이게 모든 보험,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은 다 이런 위험 분산 원리를 통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들은 죽어라 살아 뭐하지? 가입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보험사.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리스크 풀링, 위험 분산, 대수의 법칙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위험 분산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을 시켜 버리는 것이다. 자, 머릿속에 이 틀을 기억하셔야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누가 정보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가입을 원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보험회사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보험 가입 전의 역선택, 가입 후에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보험료를 쭉 끌어올려서 가난한 사람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민간 보험사를 갖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의료 보장을 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저 칠레 같은 나라는 민간 보험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요. 의료 보장을 하는데 그걸 강제 가입시켜버려요. 민간 보험사에다가. 그래놓고 보험사들한테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강제를 해요. 그러니까 칠레 같은 나라는 그 보험회사가 민간 보험회사들이 발전을 할까 못할까? 못해 지질이 궁색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기업들이. 뭔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 가입한다. 이걸 거꾸로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돼요. 강제 건강보험에서 강제 가입 원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뭐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됐습니까? 자, 이 정보의 불안정성이 발생시키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얘는 시험에 두 번 출제가 됐다. 가치제라는 게 있어요. 가치제. 뭔제? 가치제. 여러분 저 좀 잠깐 봅시다. 지금 의료보험이 왜 그런지는 알 거고 고용보험도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고용보험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실직한 사람한테 줘요. 그렇죠. 고용보험 어떤 사람한테 줘요? 일한 사람한테 줘요? 고용이 된 사람한테 고용보험 급여를 줘요? 어디 누간다에서 살다 오셨어요? 왜? 고용보험은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고용보험은 이직자가 받는 거예요. 이직자, 뭔자? 이직자가 무슨 뜻이에요? 직장을 그렇죠. 옮길 이자예요. 옮길 이자. 무슨 소리냐면 나 회사 다니다 이제 다시는 일 안 해. 이러면 고용보험에 구직급여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지? 내가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직, 옮길 이자를 써서.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으로 가기 전에 주는 게 고용보험제도의 구직급여예요. 근데 얘가 진짜 이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급여를 받아먹으려고 뻥을 치는 건지에 대한 정보 누구만 알고 있어? 받아먹으려고 하는 걔만 알고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두 가지 제도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에서 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웃긴 일들 벌어지잖아요. 가입 전에는 역선택 문제가 생겨갖고서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가입 기간이면 주거든요. 구직급여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그럼 어떻게 하면 180일만 떼우고서 6개월만 하고서 그다음에 고용보험 받고 또 6개월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있어. 걔가 뻥 치는지 진짜 이직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받아먹으려고 뻥을 치고 있는지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 정보의 비대칭성은 무슨 제도에서? 건강보험. 이거야. 그거만 알면 돼. 그거만. 그래서 역선택, 도덕적 개인, 가입 전, 가입 후 기억해 두시고 이런 제도들을 왜 국가가 강제 가입을 시켰는지 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보 비대칭성. 그 다음에 가치제예요. 가치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가치가 있는, 즉 필요한 재화예요.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진짜 지한테 가치가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안 써. 그걸 우리가 과소소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과대 소비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과대 소비, 우리는 과대 망상 좀 있죠. 과소소비. 다시 무슨 소비?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보가 불완전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소비를 안 해요. 그런 재화가 있어. 우리 대표적인 게
건강검진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몸 안에 뭔가 또 다른 내가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 몸이 멀쩡해. 컨디션이 괜찮아. 내 돈 들여서 건강검진을 물론 받기도 하겠지만 안 받는 경우도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아이씨 그 돈이면 내가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게 오히려 내 건강에 더 좋아. 이 건강검진이 대표적인 뭐에 해당돼? 가치주의에 해당돼요. 가치주의. 분명히 가치는 있지만 그 가치가 정말 가치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해서 과소 소비하는 재화예요. 그걸 가치자라고 하더라. 그 정보가 부족해갖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이 가치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어. 뭐하게 소비하게 만든다고요? 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급여 종류가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급여가 뭐가 있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수증 받죠? 의료급여? 응? 장기급여요? 예. 장기급여도 있고 바둑급여도 있고요. 예. 자, 여기 봅시다. 건강보험료를 내면 첫 번째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급여.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급여. 요렇게 5가지가 공식급여예요. 다시. 자, 여기에, 여기 잠깐만 얘기 좀 더. 6번째가 등장하는데, 6번째가 장제비가 있어요. 뭐요? 장제비. 그 다음에 7번째가 장제비, 그 다음에 상병수당. 이렇게 7가지인데, 자, 7가지인데, 요 3가지를 부가급여라고 해요. 아이 참. 무슨 급여? 부가급여. 3가지. 자, 부가급여 종류가 뭐예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알았죠? 자, 그리고 제공되는 급여가 원칙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부 지원이에요. 여러분, 요양급여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게 뭐지? 어르신 요양원 가는 거? 그럼요. 그렇지. 자, 간단해.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 있죠? 그게 요양급여야. 내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요양급여.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부군이 계시면 부군하고 대화할 때 여보 나 병원 갔다 올게. 이게 아니야. 우리 공부하는 사람 여보 나 요양급여 받으러 갔다 올게. 그럼 부군이 뭐라 그랬어요? 요양원 갔다고? 치매군 치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원 가고 약국 가고 그걸 요양급여라고 하는 거야. 간단해. 자, 이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병원이나 약국. 병원이라고 하겠죠? 아니야. 이 법에서는 걔를 요양기관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우리 들어봤을 거야. 1차 요양기관, 2차 요양기관, 3차 요양기관까지죠.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1차 병원, 2차 병원 이게 아니고 1차 요양기관, 그게 의원급 병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급들. 몰랐죠? 예. 3차 요양기관까지, 요양기관이 병원이나 약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요양비라는 건 뭐냐면 요양비는 이런 요양기관이 아닌 데서 요양과 같은 비슷한 서비스를 받았었을 때 그 영수증 받아가지고서 건강보험공단에 가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돌려줘요. 현찰. 얘는 현금급여예요. 그래서
요양급여는 어느 급여에 해당될까? 현물일까 현금일까? 얘 현물이야 현물. 재활한 서비스잖아.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러면 재활한 서비스잖아. 그러니까 현물이에요. 현물이 뭐라 그랬죠? 재활한 서비스라 그랬죠? 그런데 자 요양비는 뭐죠? 돈으로 돌려주는 거야. 우리나라에 현재 요양비 지급 기관이 하나 있어요. 조산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조산원은요 조산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조산사는 의료인이에요. 의료법상에. 우리나라 의료법상에는 의료인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5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 조산이 무슨 뜻이에요? 아기 낳는 거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조산원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재밌는 게 조산사는 의료인이긴 하지만 조산원은 요양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출산이라고 하는 요양급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거야. 그리고 조산원에서 영수증 갖고서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돈으로 돌려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요양비라고 해요. 요양비는 현금급여예요. 알겠어요? 네. 조산원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가 건강검진급여가 있어요. 건강검진급여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건강검진 우리나라 건강검진급여가 뭐가 있죠? 급여 안에? 첫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 다시 뭐라고요? 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두 번째가 국가암검진. 세 번째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아직 저는 어려서 아직 못 받아봤어요. 30대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우 어려서. 요새 왜 이렇게 어려? 정신 연령이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몸은 늙고 지금 비웃고 계시나요? 누님 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일로 와요. 18 나 손 드세요. 빨리. 50대 중반? 왜 환갑이라 그러죠 왜? 이야. 다시 뭐라고요? 30대 중반?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몇 대요? 정말 사회생활 못하시네. 아 정말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려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세요? 20대. 아 그렇지. 역시 20대.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이래요. 여러분 제가 나이는 20대고요. 형아, 누나, 알겠죠 여러분? 다시 여기 보시면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이 있고 우리 건강보험법상에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6세 미만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정기 건강검진 하게 돼 있어요. 그 무료죠 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나이 보통 10년 터울로 80대부터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렇게 3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부 지원 급여라는 게 있어요. 얘는 현물이에요, 현금이에요? 얘 현물이에요, 현물. 재화 서비스니까. 자, 장애인 보장부 지원 급여는 뭘까요? 자, 우리 길 다니다 보면 전동 휠체어라고 보셨어요? 이 전동으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휠체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장애인 보장부 지원 급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판매 회사에 가서 내 돈을 주고 사요. 주고 사면 그 영수증을 갖고 건강보험관에 가면 80% 환급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럼 얘는 현금이에요, 현물이에요?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공단한테 받는 건 뭐지? 그렇지, 현금이에요. 이 중에서 현금급여는 요양비하고 장애인 보장부 지원급여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예. 그리고 얘네 셋이 이 3가지가 부가급여인데 여기 보면 임신, 출산, 진료비라고 해서 우리 아기 같잖아요. 그렇죠, 카드죠, 카드. 그걸 보면 바우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좀 보십시오. 얘는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이거 어디에서 관리하죠? 보건복지 사회보장정보원. 다시 뭐라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사회보장 급여이용 제공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에 있는 조직에서 이 임시출산 진료비를 바우처, 전자바우처로 관리해요. 전자바우처. 그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네, 바우처로 줘요. 그 다음에 장제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사람이 죽죠. 죽었다고 장사치료라고 주는 급여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있죠. 국기법. 이 국기법상 수급자가 죽으면은 장사치료라고 주는 걸 장제급여라고 해요. 뭐라고요? 장제급여. 장제급여. 다시 뭐라고?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죽으면 돌아가시면은 장사를 치른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게 되어져 있어요. 보통 요양 같은 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무용보자도 해당되죠. 당연히. 그러면 현찰로 받으셨어요? 75만 원인가 줘요. 75만 원인가 주죠. 예, 그거 줍니다, 여러분. 예.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실제 장사를 치른 자. 보통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은 그 요양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보장시설에서 사망하신 분이고 보장시설장이 장사를 치르게 되면 그분이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하시면 현찰로 줘요. 그걸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산재보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 산재보험에서 산재 사망을 했어요. 죽잖아요. 그때 주는 돈을 장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 용어를 좀 통일을 시키든지 진짜 머리가 아프게 왜 이렇게 탁 틀어요. 그죠? 장랩이.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주는 돈을 장제비라고 해요. 얘는 또. 이 장제비는 누가 주로 받을까? 제비족들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장제비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게 건강보험법 몇 년도 제정? 은하철도 999 아씨 1999년 그때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돼서 2000년부터 시행이 되어지는데 2000년 당시에 장제비가 지급되다가 얘는 2007년에 끊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부가급여로 들어는 있지만 지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사망했었을 때 사람이 죽었었을 때 주는 급여 종류는 총 몇 개? 3개. 국기법상 장제급여, 산재보험법상 장례비,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제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시행 중인 거는 장례비. 예? 두 가지 국기법상 장제급여하고 산재보험법상 장례비 주는 거예요. 장례비 평균 임금의 120일치분을 주게 돼 있어요. 넉 달치.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자, 상경수당이 등장합니다. 얘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시험에 지금까지 2번 상경수당의 개념을 보는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럼 상경수당이 뭐죠? 상경이라는 말은 병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금성 급여를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아동수당 하면 아동들한테 10만 원씩 주잖아요. 8세 미만 아동한테. 자, 그럼 상경수당은 뭐냐면 내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소득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현금성으로 주는 급여를 상경수당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나라는 현재 상경수당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재작년 6월 달서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이제 시범사업 다 종료되고 수가도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 상경수당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상경수당 제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했어요. 상경수당 하고 있다. 알았습니까? 시범사업에서 저 창원, 뭐 서울, 마포인가? 뭐 해갖고서 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주는지도 결정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자, 그럼 부가급여 중에서 하고 있는 건 뭐하고 뭐가 있다? 그렇지. 임신출산 진료비는 뭘로 주고 있다? 바우처 형태로 주고 있다. 바우처는 어디서 관리한다? 전자바우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됐어요? 예, 됐다. 아유,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봤는데
이 건강검진이 바로 가치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조기에 질병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계속 얼마나 떨리는지 가는데 혹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봤더니만 깨끗하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대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순대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예. 알겠죠? 순대를 많이 먹으면 대장이 좋아져요. 알겠죠? 순대, 대장, 알았죠? 예? 대장이 순대죠? 여기다 잡채 넣으면 순대예요. 예,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내용 증명 또 보낸다. 자, 됐나요, 여러분? 자, 됐다. 그래서 자, 건강 검진인데 자 여기 봅시다. 지금 가치제 얘기하고 있는데 가치제는 건강 검진인데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건강 검진으로 해야 돼. 근데 이렇지 않고 그냥 의료 서비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맞아 틀려. 건강 검진이 의료 서비스 안에 포함되잖아요. 너 제발 좀 속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출제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가치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나왔던 것이 가치제는 현물로 줘야 될까요? 현금으로 줘야 될까요? 현물로 줘야 돼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한테 돈을 줬어요. 국가가. 그럼 어떻게 할까? 소고기 사 먹으러 가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강제로 쓰게 만들려면 현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치제는 현물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제 나왔습니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치제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여러분 꼭 정리해 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거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불완전한 경쟁, 완전 경쟁 시장에서 최소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나 자, 이 불완전한 경쟁도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야 되는 이유예요. 뭐냐면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즉 생산 수단을 축적해서 그걸 갖고 힘을 휘두르는 조직들이 집단들이 생겨나요. 대기업 아시죠 여러분? 대기업. 대기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대기업들이 등장해서 뭐라지? 과점이나 독점 시장을 만들어요. 과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과점. 그 시장을 포화가 되어져 있는 시장을 몇몇 기업이 완전 휩쓸어 버리는 거야. 다른 누구도 못 들어오게. 그걸 한술 더 뜬 게 독점이에요. 혼자 다 해버려. 그럼 과점이나 독점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요? 그렇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생산자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다른 경쟁자가 그 시장 안에 들어오는 걸 진입을 막아요. 막아서 과점이나 독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짓거리들을 해.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불완전한 경쟁 문제를 막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사고권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죠. 대기업 집단을 지정을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대기업 집단은 과점이나 독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이에요. 그걸 지정을 해놓으면 걔네들은 특별 관리하는 거야. 너는 절대 이 사업을 하면 안 돼. 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거 허락해주는 게 누구였어? 공정거래위원회인 거예요. 중고차 시장이 걔네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존 업체들은 싹 문 닫고, 그죠?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국가만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자, 마지막이 등장하는데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위험 발생의 상호전성. 다시 뭐라고요? 위험 발생의 상호전성. 이건 국가가 왜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관련된 얘기예요. 왜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런 겁니다. 저를 잠깐 보시면요, 보험사가 굴러가려면 일반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래야 돼요. 다시 뭐라고?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적. 독립성을 떼야 돼.
이 독립성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런 거죠. 제가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우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분이 이렇게 6명이 있어. 근데 6명이 다 아파. 그럼 보험사 망하죠. 어떻게 되냐면 상호 독립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아프고 이 사람은 안 아프고 이 사람은 아프고 이 사람은 안 아프고 이 사람은 아프고 이 사람은 안 아파야만 안 아픈 사람이 낸돈 갖고서 어떻게 아픈 사람을 도와줘서 아픈 사람을 급여를 줘서 이 제도가 굴러갈 수 있다고요. 자 다시 민간 보험 회사가 운영되어지는 원리는 위험 발생의 무슨 성? 독립성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이 시장 경제 체제는요 굉장히 큰 모순을 갖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심한 경제 공황을 경험해요. 이제 경제 공황 뒤에서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심한 경제 공황,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경험해요. 우리나라 보통 10년 주기로 이런 일이 터지죠.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 터졌어요. 정말 힘들었죠. 저 그때 어려서 잘 몰랐어요. 아기 때였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예. 엄마 뱃속에 있었나? 어쨌든 그때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예. 누나 왜요? 자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미국발 리먼 사태라는 게 터지죠. 그래서 2008년도에 또 경제 공황을 경험하고 또 2019년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또 10년 주기야 지금 10년 주기. 이런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기적이고 항상 발생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런 경제 공황과 같은 문제가 뻥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죠? 위험 발생이 상호 독립이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다 위험에 노출돼요.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모조리다 가난해지고 갑자기 모조리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 누구밖에 없어요. 국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대표적인 자유방임주의 국가였는데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지면서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가 시장 안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거예요. 1930년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걸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해요. 상호 의존성은 서로 다 문제에 노출됐다는 뜻이에요. 위험. 자,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시장 실패의 원인들이고 이것들은 전부 다 국가가 왜 시장 안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논리적인 설명이 되어지더라. 위에서부터 제목 하나씩 빨리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가 소득이 두 번째가 부모의 경제, 세 번째가 내부 효과 발생했다. 네 번째가 공공재 대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불완전한 정보의 근거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치적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가 그렇죠. 됐나요? 마지막이 상호의 의존성 문제가 항상 시장은 생기더라.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은 경제공황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 국가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위험 발생을 강제로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방식의 기능은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사회통합과 이를 통한 정책 안정. 여러분 사회통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사회통합, 소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회통합의 반대말은 뭐죠? 사회 갈등이에요. 갈등. 왜 갈등이 생기죠? 오이씨, 쟤는 돈 많이 벌고 나는 조금 벌고 쟤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그러면 계층 간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국가가 강제로 나서 부자 되냐? 또 갚는 것좀 내놔봐. 걷어갖고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정부가 매기긴 하지만 국가가 매기긴 하지만 부자한테 뭔가를 받았죠? 이해됐나요? 그걸 통해서 뭐 사회 통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 안정, 사회가 안정되고요. 다 시험에 나온 것들. 자, 그 다음에 최저생활 보장,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시장을 자, 무슨 여기 보면 필요에 따른 분배 또는 욕구에 따른 분배. 다시 뭐라고요? 배분 분배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여러분 정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장은 능력에 따른 분배. 이해됐죠?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에 따른 분배. 내가 필요만 있으면,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필요 또는 요구만 있으면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주는 거야. 그게 사회복지야. 정책이야. 자, 절대 이 말이 등장했었을 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분배자가 등장했는데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런 뭐지? 그거는 사회복지 정책이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그건 시장이다. 알겠죠? 능력에 따른 기여는 그건 사회복지 정책이죠. 능력에 따라서 돈 많이 버는 넌 많이 내고 조금 버는 넌 조금만 내, 이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예, 정말 말장난 같은 문제들인데 자꾸 낸다, 이렇게. 말장난이니까 내는 거예요.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계속 2급으로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거야. 쟤는 왜 자꾸 1급으로 올라가야지? 2급 대주지 그냥.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자, 사회문제 자동안전장치 기능은 한번 읽어보세요. 역기능도 읽어보시되, 이건 누구의 주장? 자유주의자들 또는 보수주의자들. 시험에 출제될 때 자유주의는 경제, 보수는 정치라 했죠? 예, 우리 대통령 생각하세요. 우리 대통령 보수주의자인데 이분이 항상 자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복수과 발달 이론은 잠깐 쉬었다가 빨리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